그녀는 대통령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장의 청와대 사진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대통령의 딸이라 불리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존재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조용한 비극. 지금 우리는 김호남이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1936년 봄, 대구 사범학교 5학년이었던 박정희는 그날도 교정에서 수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교복 자락을 스쳤고 벚꽃은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그에게 봄은 설레는 계절이 아닌 미래를 향한 단단한 발걸음의 시기였습니다. 성실했고 똑똑했고 무엇보다 꿈이 분명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막내 장가가는 걸 꼭 봐야겠다. 병상 위 아버지 박성빈의 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단호한 표정. 그 말 한마디는 유언이 되었고 동시에 박정희의 인생을 뒤흔든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물론 준비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예정된 미래의 마지막에 있어야 할 선택지였지만 가족은 그것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김호남. 나이 16, 조용한 눈매, 억눌린 목소리,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나이. 양가의 합의로 결정된 혼례였고 두 사람은 얼굴도 익숙하지 않은 채 예복을 입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람들은 모였고 음식은 차려졌고 예복은 빛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형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예식을 치렀고 그의 얼굴엔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김호남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는 그렇게 끝났고 그날 밤 박정희는 곧장 대구로 떠났습니다. 신혼 첫날 밤도 없이 신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겠죠.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 결혼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될 결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혼례가 끝나자마자 그는 떠났습니다. 한마디 인사도 없이 김호남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박정희는 대구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찾아올까, 편지라도 올까. 하지만 날은 흘러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박정희는 문경 공립보통학교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그를 총각 선생님이라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청년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강가에서 구해냈다는 일화로 존경을 받았고 매일 밤 막걸리를 기울이며 지역사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다고도 아내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다는 건 그가 그 존재를 지우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총각으로, 자유로운 청년으로, 가정을 짊어지기보다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호남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1937년 박재옥 출생. 남편은 아이의 탄생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름 하나 지어주지 않았고 아이의 존재에 대해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시어머니 백남이가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시부모를 모셨고 마을의 맏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이름만 있었지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손은 절구통 앞에서 멍들어갔고 얼굴은 죽을 수는 김 속에서 무뎌졌습니다. 하루하루를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녀는 20살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아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김호남은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딸을 낳았지만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고 딸아이의 탄생에도 그녀의 산후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 쌀 한 톨,
마음 한 조각 없이 계절은 흘러갔습니다. 박정희는 방학 때조차 고향에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온다 해도 아내와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 집에 묵었고 어머니가 손수 끓여준 국마저 외면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구 어머니가 힘을 모아 그를 억지로 아내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부부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쪽 벽엔 그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엔 고개 숙인 김호남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 하나 닿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선 어머니들이 새벽까지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등을 대신 마주한 그 밤의 정적이 오히려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호남의 마음도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그 집에서 그녀는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고 시아버지 제사를 챙겼고 딸을 키웠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박상희가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동생 박정희의 무책임함에 화가 난 그는 거친 말과 함께 주먹을 날렸고 박정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호남은 문 앞에 무릎 꿇고 울며 외쳤습니다. 그만 제발 죽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언제나처럼. 그제야 그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이 될 마음도 그럴 의무를 받아들일 의지도 없다는 걸. 그녀는 그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만 살아가는 여자. 이름은 있었지만 점점 존재는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1947년 춘천. 어느 날 박정희는 새로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현란. 이화여전 출신, 일본 유학파, 아동교육 전공자. 단정한 말씨,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있는 눈빛. 그녀는 신여성이라는 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호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딸이 있다는 사실도. 이현란은 박정희를 믿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눈빛과 말투, 자신감과 지적임 속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관사로 들어간 그녀는 그제서야 박정희의 삶의 공식처럼 자리 잡습니다. 김호남은 소문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서방이 여자를 데려왔다더라. 말을 잇는 사람은 없었고 김호남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절구통 옆에서 죽을 쓰던 그녀는 절구를 쥔 손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단지 숨이 끊어질 듯 떨렸을 뿐입니다. 박정희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편지는 없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 하지만 김호남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버티냐? 미련 있냐?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혼은 단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 아이의 어머니였고 그 집의 며느리였으며 그 이름으로 살아온 생의 전부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원한 적도 없었지만 그 결혼 안에서 살아냈던 시간을 그저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은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침묵의 자존, 지워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끈. 그녀는 더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귀환도, 사랑의 회복도. 다만 자신이 없던 사람으로 지워지는 것만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더 조용한 방을 내밀었습니다. 산소, 절, 이름 없는 삶의 길. 그곳이 그녀가 선택한 다음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지 않는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김호남. 그 이름 세 글자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고개 숙인 채 걷던 길. 그 길의 끝엔 절이 있었습니다. 합천 요오사. 그녀는 그곳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저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김호남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월상, 달의 형상, 세상을 비추되 스스로는 어둠 속에 감추는 존재. 그녀는 공양주가 되었습니다.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루 세끼 공양을 준비하며 자신도 조용히 비워냈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으로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절 안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김호남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는 월상이라는 이름으로 침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친정에 두고 온 아이가 보고 싶어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 감정마저 이내 눌러 앉혔습니다. 욕심을 끊는 것이 수행이라 배웠고 기억을 버리는 것이 자유라 믿으려 애썼습니다. 절 마당에 꽃이 피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피었고 어디에서 지는 걸까? 달처럼 조용히 빛나고 사라지는 존재. 그녀는 그렇게 새 속에서 등을 돌린 채 자신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절은 조용했습니다. 그 아이도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딸아이가 보고 싶을 땐 절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참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이고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나를 버린 남편에 대한 반항이었고 시대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울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는 늘 어른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혼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박재호, 김호남이 목숨처럼 안고 지켜낸 이름.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아버지의 존재는 그녀의 삶 전체에 걸쳐 지워지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경수가 조용히 내려와 아이를 데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호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가슴 한켠이 기뻤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간 딸아이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김호남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김호남처럼 평생을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김호남.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딸아이를 안겨준 그 남편을 목석같이 기다리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절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조차 박정희의 첫 딸, 박재옥 그녀의 존재는 비공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유경수 여사를 많이 닮아 조카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조차 그녀는 늘 끝자락 혹은 뒷모습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그 아이도 존재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응했습니다. 묻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한 그 눈빛은 어머니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1958년 그녀는 박정희의 전속부관 한병기와 결혼합니다. 중매는 유경수 여사가 섰습니다. 김호남은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불청객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축복해주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후 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함께 살아요. 김호남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편하다. 나는 세상이 귀찮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방식이었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감내한 어둠이 딸의 인생까지 덮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절로, 딸은 청와대 밖으로, 둘 다 그 누구보다도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김호남을 살게 했습니다. 기도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고 매끼니 공양은 침묵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월상이라 불렀고 더 이상 아무도 김호남이라는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침묵하며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남편을, 딸을, 모든 것을 저 아래 세속의 강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 마당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분한 눈빛, 흔들리지 않는 걸음. 그 순간 김호남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유경수, 박정희의 공식적인 아내, 세상에선 영부인이라 불리는 그 여자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채소를 씻고 물을 길었고 밥 짓는 연기를 함께 맞았습니다. 김호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지금? 왜 여기에? 무엇을 위해? 하지만 유경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책망도, 눈물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없이 함께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 하루, 두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세상의 어떤 대화보다 무거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연민, 그리고 조용한 존중. 그날 해질 무렵 유경수는 말없이 마당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김호남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호남은 짐을 쌌습니다. 그녀는 그 조용한 배려마저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의 그림자가 될까. 그녀는 깊은 산속, 무각사로 옮겨갔습니다. 더 멀리, 더 조용한 곳으로. 그 이후 유경수는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호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절마다 익명의 공양미가 도착했고 절에서 입는 겨울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려의 끝자락에 유경수 여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끝내 지워지지 않는 이해로 남았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료도 아닌, 단지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은 여자들. 박정희의 첫째 부인 김호남. 이 단어조차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람들 입에 겨우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곁엔 늘 유경수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동반자, 퍼스트레이디, 영부인, 사진소, 연설소, 기록소. 어디에도 김호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아내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딸 박재옥은 대통령의 장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경수의 조카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박정희의 첫 부인을 숨겨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딸의 존재를 감추어야 했는지를. 딸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한 여성을 어떻게 다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자 저항이었습니다. 당시의 체제는 완벽한 지도자상을 요구했고 그 안에 불편한 가족사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지워진 딸, 그리고 가난한 친정집. 그 모든 서사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었기에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호남은 살았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셨고 딸을 지켰으며 스스로를 잊어가면서도 존재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역사, 보도되지 않는 진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세상. 그 한복판에서
그녀는 월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1991년 겨울의 끝자락, 경남의 한 사찰 마당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렸고 바람은 나뭇가지도 흔들지 못한 채 흘러갔습니다. 그날 새벽, 김오남 아니 월상은 불전 앞에서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눈물 짓는 이도 없었습니다. 작은 나무함 하나, 그 위에 붙은 이름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상. 새 속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김오남이라는 본명은 그녀가 직접 절 속에 묻고 떠났습니다.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첫 부인 별세. 그런 제목은 단 한 줄도 어느 매체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도, 역사학자도, 언론인도 그녀의 마지막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는 애초에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변도, 어떤 원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단 하나, 침묵.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약함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김오남은 그것이 자신을 버린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월상이라는 조용한 이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완벽하게 존재했던 삶. 달처럼 빛났고 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의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딸을 대통령의 장녀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김오남. 기록에서 지워지고 사진에서 잘리고 가계도에서조차 빠진 이름.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은 유경수였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정희의 첫 부인은 김오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왜 사라졌는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들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대가 만든 침묵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가족을 버린 남편, 공식적 존재가 될 수 없었던 딸, 세상이 그녀를 밀어낸 자리에서 조용히 버텨냈던 겁니다. 딸의 뒷모습 너머에서, 그리고 기억에서조차 잊히는 그 순간까지 그녀는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이제야 부른다는 건 그녀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지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평생의 존재를 삼켜버립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할 차례입니다. 김오남. 그녀는 거기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김오남이라는 사람 알아?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었잖아. 그 질문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침묵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생을 다시 기억 속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댓글로 그 이름을 남겨주세요. 김오남. 그 한 줄이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우리는 함께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부르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을 당신이 불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